2023년 4월 3일 오후 6시 3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42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영입니다. 이제 새로운 mem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길진우, 함성민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왔죠. 송현이 좀 들어보셨죠? 그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두 분 다 이제 말을 그래도 괜찮게 다들 잘 하셨고, 처음 합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같이 녹음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형님이 첼시를 언제부터 응원하셨죠? 저는 2012년 여름부터 좀 응원을 했죠. 그럼 이제 성민이가 한 8년 정도 뒤늦게 그쵸. 첼시에 입문을 했는데, 이제 첼시 선배로서 성민이의 의견이나 생각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진정한 첼시 팬이 아닌 부분, 혹시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이제 아자를 못 봤다는 거는 이제 승현이가 조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왜냐면 그때 첼자는 사실 레전드였으니까요. 그리고 엔조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임스랑 마운트가 언급이 안 된 게 살짝 아쉽지 않나. 근데 마운트는 언급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요즘 경기 못 나오는데. 요즘은 잘 못 나오긴 네. 하죠. 그래도 해준 게 있는데. 형님의 원픽이 누구예요, 그럼 형님은? 첼시 지금 있는 선수 중에. 네. 저는 캉테랑 아스필리쿠에타. 캉테도 있고 아스필리쿠에타도 있었구나. 맞네요. 근데 이제 성민이 엔조라 해서, 그게 좀 불만이다. 불만까지는 아직 아닌데. 덜 됐다, 첼시 팬이. 축구를 더 봐라.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본 기간이 조금 짧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승현이 이제 그때 녹음을 참여를 했었죠. 네. 그때 녹음했을 때 하고 나서 좀 어땠었나요?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또 없던 캐릭터도 있어. 특히 인텔이라든지. 그쵸.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인테르가 주말에 졌는데 오늘 이제 진우가 참여를 안 하니까 금요일날 또 인테르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자세히 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 영입되고 저 나름대로 재밌었던 회차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정영씨랑 같이 해서 또 재밌는 회차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나우가 빠졌어요. 오랜만에 결장. 오랜만이라 거의 처음으로 나우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참여한 이후로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와.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닌데 항상 있어가지고 빠지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좀 이상한 개드립이랑 이런 거 날려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오늘 이제 또 누가 그 역할을 좀 채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코너 너는 누구냐입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항상 하는 코너죠. 이제 멤버들이 저희 팟캐스트 지원할 때 지원서를 보면서 저희가 질문하고 얘기도 해보고 약간 청문회식 저희 팟캐스트에 맞을 사람인지 물론 면접은 다 보고 합격을 하신 인물들이지만 또 실제 팟캐스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박정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축구를 본 지가 꽤나 오래 되긴 했습니다. 사실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팬이었고, 사실 그 후에 좀 바날 감독이나 모에스 감독이 오고 나서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식 축구를. 근데 최근에 좀 그래도 이번 연도부터 테나흐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래도 되게 자기 철학을 되게 맨유에 녹인 것 같아서 뿌듯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팀이 이제 맨유. 저희 멤버들 중에는 민재가 맨유 팬이죠. 민재도 꽤 옛날부터 맨유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유 팬이 이제 두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원래 맨유 팬이 이제 분포가 제일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의 영향도 있고 맨유 팬이 많으니까. 원래 저희 팟캐스트에는 없었는데 한 명도 최근에 이제 두 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맨유의 경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라이벌인 맨시티의 수준 높은 플레이도 좋아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보통 맨시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맨시티도 인정하는 편인가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최근 축구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 건 맨시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사실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옛날에 바르셀로나랑 붙었을 때부터 봤는데 되게 자신의 철학이 확고한 인물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맨시티에 잘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시티 경기 보는 거 좋아한다. 네. 근데 응원은 하지 않고. 축구의 수준은 인정을 한다. 아, 네. 축구의 수준 인정합니다. 네. 그럼 맨체스터는 무슨 색인가요? 아, 그래도 레드죠. 레드. 이제 좋아하는 선수는 모드리치. 네. 지금 잭 윌셔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이유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 빠졌지만 나오고 한 코멘트를 날리고 갔어요. 맨유 팬이 아스날 선수를 좋아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분은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맨유를 이제 되게 안 좋아하고 올드 트래포드 원정은 항상 뭔가가 있다.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친구인데 일단 윌셔를 좋아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그냥 좋아하고 많이 해왔었는데 포지션이 미드필더였거든요. 제가 중앙 미드필더였는데 전 항상 즐겨하는 플레이가 뭐 2대1 패스나 아니면 제일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팬텀 드리블 같은 거 그런 걸 되게 즐겨 했어가지고 제가 축구를 했을 때의 스타일과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됐고 뭐 아스날 떠나서 뭐 본머스라든지 이런 구단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챙겨보곤 했습니다. 저는. 약간 기술적인 선수를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루카 모드리치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되게 탈압박을 했을 때 뭔가 그런 쾌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골을 넣는 것보다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탈압박을 잘하는 플레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실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혹시 실제로 축구는 좀 차시는 편인가요? 사실 어릴 땐 좀 찼었는데 어릴 때는 언제까지? 한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마침 중학교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원했는데 저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트라우마 그런 거 비슷하게 네, 그때 이후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미드필더 성향, 탈압박도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뭐 나우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대답일까요? 나우의 마음을 가장 잘 알만한 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형은 무슨 말을 해도 납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러면은 맨유 아스날 라이벌리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뭐 스타일 해도 뭐 안 좋아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면서 또 근데 저는 아스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길스를 좋아하는 거지 아스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별개다. 그리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약간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상대가 안 된 체급이 다르다. 네. 그러면 이번 시즌 지금 아스날이 유력 후보긴 하지만 어쨌든 맨시티에도 가능성이 닫혀있진 않는데 둘 중에 어느 팀이 우승하면 더 좋을 것 같나요? 그래도 아스날은 좀 우승 안 한 지 오래됐고 좀 불쌍한 면 때문에 그래도 우승을 기원하는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네. 불쌍하니까 하나 준다 느낌으로. 네,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좀 네.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팀과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뭐 아스날 얘기도 했지만 싫어하는 팀 선수 했을 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실은 없다고는 하셨어요. 없다고 전제하시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리버풀이다. 네, 여기 리버풀 팬도 있죠. 맨유와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리버풀 경기도 많이 보는 편이다. 하지만은 브로인 선수가 크게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리버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옛날에 축구를 봤을 때 기억이 자꾸 리버풀한테 진 기억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2009년인가 그때 아마 4대1로 그 비디치가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토레스가 골을 넣어서 4대1인가 네, 대패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쭉 싫어했습니다. 근데 뭐 2009년까지 갈 거 없이 최근에도 졌잖아요. 그쵸. 그거 5대0도 있었고. 7대0. 네. 5대0도 있었고. 그쵸. 그건 근데 7대0은 일단 예상을 진짜 못했어요. 워낙 그때 맨유 폼이 좋기도 했고 리버풀도 안 좋았고. 네, 그때, 리버풀도 네. 안 좋았고. 근데 뭐 최근에는 솔직히 리버풀한테 지기는 했지만 솔직히 순위는 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딱히 뭐 신경 쓸 거 없고 이번 시즌만큼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선수를 이제 폴 포그바 적어주셨습니다. 재능도 확실하고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네. 감독을 잘 만났거나 전술에 잘 녹아들었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됐을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가장 폴 포그바에게 적합한 감독 누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14, 15 시즌에 그 유벤투스에 있었을 때, 알레그리. 네, 알레그리가 아. 제일 잘 썼던 감독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맨유에서 뭐 무리뉴, 뭐 솔샤르가 못 썼던 거는 약간 선수보다는 감독이 좀 문제다. 그런 쪽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포그바 자체가 애초에 감독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아니면 포그바가 잘 활약을 못하기 때문에 뭐 포그바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적합한 감독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포그바는 이제 무리뉴가 뭐 언론에서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좀 마찰이 많았는데 언론을 피하는 감독. 누구죠? 팬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는 감독. 아. 그리고 미드필더에게 자유를 주는 감독. 김상식 감독.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김상식 감독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 K리그를 잘 안 봐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그죠? 먹고 있죠.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김상식 얘기를 잠깐 해가지고. 네. 뭐 데시장 감독도 잘 쓰지 않았나요, 포그바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쵸. 월드컵 우승을 했으니까. 네. 포그바가 잘한 게 이제 유베 시절하고 프랑스 국대. 그거 말고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선명한 기억이 없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은 했겠지만은 어쨌든 맨유로 넘어올 때 이적료가 1,500원. 그게 워낙 제일 했으니까. 크죠, 사실. 네. 네. 포그바 아쉬운 점이. 네. 자유계약으로 갔다가 다시 영입을 했는데 또 자유계약으로 갔잖아요. 그게 좀 크죠, 사실. 그럼 최근에 포그바의 행보는 좀 약간 꼴 좋은 느낌? 골 좋으면서도 약간은 포그바도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미드필더죠. 솔직히 네. 기술적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크니까 네. 좀 아쉽긴 하죠, 사실은.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애정은 분명히 있네. 오. 저는 맨유 팬이 이렇게 포그바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걸 거의 처음 보는 느낌. 오, 저도. 대부분은 약간 이제 감독도 잘 못 썼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선수도 과연 약간 성실하게 했는가. 저도 약간 맨유를 보면서 이 선수가 맨유에서 좀 성실하게 뛰는지 좀 의문이었거든요. 유베에서는 막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맨유에서는 뭐 계약도 좀 징징대는 면이 있었고 뛰는 것도 그래도 감독이 시키면 그냥 이따 거 뛰는 게 정답이지 않나. 근데 또 포그바는 또 레알 팬들도 싫어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단이 또 사달라고 찡찡댔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뭐 지단이 이제 뭐 선수 사달라는 땡깡을 잘 안 부렸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부렸던 땡깡이 이제 포그바 사달라 이런 얘기 한 2기 때까지 계속했다가 이제 레알 팬들이 조금 짜증나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싫어하는 팀과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자기소개에도 적어주셨지만은 축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셨고 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축구에 대한 칼럼 쓰는 거 아니면 축구 해설위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은 저희 멤버 중에도 블로그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블로그를 저희도 다 봤는데 이제 정영씨 블로그를 다 봤는데 이제 다들 축구적인 지식이 되게 높다, 되게 뭐 좋은 글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읽었고요. 그다음에 K리그를 잘 보지 않지만 이번 계기로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다고. 실은 저희도 K리그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없어요. 딱 특정 몇 명만 좀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K리그도 좀 인기가 있고 그래도 축구 팟캐스트 좀 하는 마당에 다 같이 뭐 K리그를 보던가 아니면 K리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역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향이 대구니까 사실 대구 FC 경기를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사실 바람은. 그리고 몇 명 알고 있긴 한데 그 정확한 막 전술적 특징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제 옆에 있는 이제 이 친구도 대구 출신인데 이 친구는 이제 FE 서울 팬이거든요. 아니, 저는 팬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확정인가요? FE 서울 경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농담이고 여튼 뭐 K리그 저희 나름대로 해서 활동을 좀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새로운 멤버 들어오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진행해 보고 싶은 코너나 주제가 뭐가 있는지. 근데 일단 흥미를 끌기 좋은 축구 선수 비교라고 해주셨어요. 네. 혹시 좀 자세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중에서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한준이하고
장지현 해설위원님께서 하시는 원투펀치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되게 누구 vs 누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비 에르난데스 vs 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현역 모드리치나 사비를 이렇게 비교한다던가.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비교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개인 기록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팀 커리어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되게 좀 흥미롭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녹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마르셀로 대 알바 해서 좀 갈렸거든요. 저는 일단 마르셀로, 준석이는 알바였고. 전 마르셀로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르셀로입니다. 정영 씨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픽이네요. 네. 마르셀로에 와, 이거는 다 주갈못입니다. 그냥. 밸런스가 안 맞네요. 오케이. 그래요. 4대1입니다. 공개. 말도 안 되죠. 이제 나오가 전에 저희가 16강 예측을 했을 때 이제 혼자 지지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이번엔 준석이가 이제 저는 혼자. 이미 혼자 지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폴리 AC 밀란. 저만 AC 밀란에 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네요. 마르셀로 알바는. 진짜 나 축구 진짜 모릅니다. 모드리치 이니에스타 누가 하던 말인데 제가 하게 되네요. 오늘 그 역할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립 람하고 만약에 다니엘 알베스 이렇게 하면 약간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미네 팬이니까 람. 저는 알베스죠 그러면. 전 람. 저는 람. 고민되긴 하는데 멀티성 때문에 람. 저는 약간 그 알베스. 펩이 뚫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뚫렸다. 아니 갈렸어요. 알베스 둘이에요. 알베스 두 표. 네. 축구 역시 잘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뭐 두 개 예시 들어봤는데도 네. 어느 정도 의견도 갈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령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코너를 진행하면서도 다들 좀 느꼈다시피 충분히 저희 팟캐스트에 잘 녹아들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먼저 라리가 살펴볼게요. A매치 끝나고 바르셀로나가 엘체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27경기 71점, 승점을 12점 차로 벌리면서 단독 1위 질주 중입니다. 일단 엘체 경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수비 쪽에서 로테가 좀 돌아갔다. 어쨌든 아라오에게도 휴식을 줬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에 또 크리스텐센이 안 좋기 때문에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론소가 출전을 했고 페드리가 없어서 세르지 로베르토가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케츠에게 조금 휴식을 주기 위해서 에릭 가르시아를 피보트로 쓰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니고 마르티네스 영입 링크도 있고 그 다음 워낙에 수비수 보강에 대한 링크가 많이 있는 바르셀로나고 또 최근엔 또 이제 포이스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를 좀 남겨두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엘체가 최하위다 보니까 이런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공격진에서는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그리고 안수 파티 이렇게 3톱으로 출전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파티랑 페란 둘 다 골장면 말고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최근에 또 안수 파티의 아버지가 언론 플레이를 또 하면서 또 파티 본인은 또 실망한 것 같은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좀 팔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메시가 또 파리에서 야유를 받으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갔고 어쨌든 바르사 복귀 링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셀러리키를 맞추기 위해서 1순위로 파티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골장면 같은 경우는 좀 골을 잘 넣었다. 감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맨 오브 더 매치답게 레반도프스키는 2골 1어시 2골 1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진짜 그 역동적으로 이제 거의 몸을 접으면서 때리는 슈팅이 정말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공격 지역에서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잘 도와주는 모습이었고 이제 에릭 가르시아가 좀 키포인트잖아요. 왜냐면 가장 좀 변주를 많이 준 케이스니까. 근데 에릭은 볼백업 측면에서는 워낙에 또 라마시아 출신이기도 하고 센터백 지역에서도 원래 볼백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좀 부스케츠라던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보여주는 좀 특유의 뭐 위치 선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패스 루트 같은 것들이 조금 단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짧은 식견이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크고 경험이 쌓인다면 피보트 자리에서 적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가리도라는 유망주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사실 볼 터치가 크게 많진 않아서 뭐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파블로 토레라던가 이런 좀 유망주들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도 뭐 나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루다 보면은 뭐 파티라던가 페란의 조금 실패작의 어떤 손실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대 0으로 좀 오랜만에 이겼다는 거, 그리고 레반의 이 득점 기근 속에서 이제 2골과 1개의 도움으로 좀 부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레알이랑 승점차 유지했다는 점에서 저는 고무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티랑 페라는 이제 보내주는 게 맞다. 저는 페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티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파티 판다면은 보강은? 아니 뭐 이니고 링크도 있고 일단은 전 빅토르 로케는 무조건 1순위라고 봐서. 근데 빅토르 로케는 오더라도 아마 즉시 전력감인가요? 근데 저는 레반도프스키랑 출전 시간 분배해주면은 사실 오바메양 리턴 링크가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한데 저는 그래도 오바메양 리턴보다는 호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호케가 제가 듣기로는 드리블이 좀 좋다. 약간 좀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들어서 키는 좀 작은데, 그래서 저는 호케가 온다면 좀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호케가 들었어요. 가격이 꽤 나갈 것 같던데 지금 한 55밀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밀 값을 할 거라고 질러 보시나요? 볼만한가요? 근데 뭐 사례가 없어요. 공격진이 매물이 없어가지고. 브라질에서. 브라질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메시 복귀는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서 80%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파리에서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팬들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메시도 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목표든 아니면은 뭐 트로피 하나 더 드는 게 목표든 파리보단 바르사가 좀 유용할 거란 말이죠.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리는 사실 챔스 대권에 도전하기 좀 쉽지 않은 팀이라고 보거든요. 조직력 때문에. 바르샤는 뭐 되게 파리는 쉬워요? 지금 챔스를 못 뛰고 있지. 그래도 리그는 딸 수 있잖아요. 네. 아니 파리도 리그는 따는데. 파리, 그 가치가 다르죠. 왜 제가 오늘 누구한테 계속 빙의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치가 다르다? 리그 밸류 다르죠. 리그의 체급이 다르다. 네, 체급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은퇴하는 그림이 팬들의 환대를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자유를 동의합니다. 받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메시랑 온다고 보기 때문에, 파티를 지금 맨시티가 90밀 정도에, 오커를 지를 거다. 맨시티가 90mm라니까. 그래서 지금, 바르사 팬카페 댓글, 넙죽넙죽,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바르사 팬들은 파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지금 이미 약간 좀 한계를 벌써 약간 드러나지 않아요? 반월판이 컸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컸어요. 혹시 파티 대체자, 뭐 페란 대체자 하나만 추천해도 되나요? 싸네. 떨이 아니에요. 그나브리. 마네라고. 사디오 마네. 사디오 마네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링크가 없었던 거 맞아요. 발사링, 살라도 있었고 마네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23살짜리인가요? 팔아가지고 왜 30대를 데리고 오죠?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쵸. 미네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요? 리버풀에서 리버풀에서. 아이, 지금 볼 봐야죠. 그럴 거면 파티 100밀에 사가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매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승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메스틱 트래블을 노려야 돼요. 도메스틱 이제 트래블. 며칠 있다가 엘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바르샤가 이길 거라고. 저는 엘클 기대 없습니다, 이번엔. 왜죠? 부상자도 많아요. 대형도 못 나온대요. 대형 못 나오는 게 진짜 사고예요, 진짜로. 그럼 대형 대신 누가 나오죠? 캐시겠죠. 캐시. 아. 근데 캐시가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저는 페드리와 대용이 없는 엘클? 이거는 좀 상상할 수 없다. 아라우어가 출전 가능한 거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캐시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진우가 와가지고 브로조비치와 캐시의 수합들이 예전에 링크가 있었는데 그죠. 그때는 브로조비치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캐시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쵸. 인텔에. 인텔에. 저희는 브로조비치가 더 필요합니다. 주세요. 수업이 가능하다. 네, 저희는 왜냐면 지금 수비맨디 링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피보테가 필요해서 부스케츠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 돌려 쓰고 하고 있는 건데 아마 1차 타겟으로는 수비맨디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밴드 리버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데. 뭐 아스널 링크도 있잖아요. 네, 그죠. 아스날 링크도 있고. 근데 스페인이 남을 것 같긴 해요. 바르셀로나 오겠죠. 네, 바르셀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바이올리드 상대로 6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주 레알 팬이 카톡방에서 막 미쳐 날뛰었죠. 저희 카톡방에서. 네. 그쵸. 벤제마 미쳤다 이 얘기 많이. 벤제마가 미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챔스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막 골을 넣는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 까먹은 승장이 많아서 리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챔스를 노려봐야죠. 첼시전 벤제마 막을 자신 있나요? 없습니다. 타석이 없습니다. 본인들 수비진에 돈 많이 쓰지 않았나요? 아, 훌리발, 쿠쿠렐라, 바디아실. 돈은 많이 썼는데 네. 일단 바디아실은 챔스 못 네, 뛰고요. 못 뛰죠.
그리고 무드릭 있잖아요. 골대 앞에서 땅볼 차는. 걔는 다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경기 기록을 보면서 진짜 지난 시즌 챔스가 좀 떠올랐어요. 이게 안 좋다 해도 결국 레알은 레알이고 결국 벤제마는 벤제마고 결국 알아서 골을 넣는다. 그게 좀 보였습니다. 이제 뭐 첼시가 사실 벤제마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티아고 실바도 없고 바디아 실은 못 쓰고 실바가 시즌 아웃이죠. 아마 거의 돌아온다 해도 거의 한두 경기만 뛸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사실상 시즌 아웃. 그리고 뭐 포파나도 지금 또 다쳤고 쿨리발리는 조금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쿠쿠렐라는 잘 모르겠고 네, 막을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 지난 회차 나왔던 이제 성민이는 또 첼시 팬이잖아요. 크리스텐센이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녀석은 솔직히 필요는 합니다. 어. 왜냐면 그 친구하고 리리거가 나가서 이제 급하게 좀 쿨리발리랑 이런저런 선수들을 샀기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뭐 아스필리쿠에타 좀 쉬게 하고 이제 크리스텐센을 좀 썼을 텐데 사실 크리스텐센도 지난 시즌에 레알 만나서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비니시우스한테 이게 축구다 약간 교육을 받았는데 있었으면 리그 운영은 좋았겠지만 레알 상대로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오, 크리스텐슨이 있어도. 어차피 걔는 저는 못 막을 거라고 봐요. 막을 거면 차라리 건강한 포파나가 막지 크리스텐센으로는 막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옆에 이번 시즌 엘클에서 크리스텐센 좀 어땠나요? 잘했죠. 잘 막는데요? 네. 잘했죠. 거기는 감독이 다르잖아요. 사비. 그렇죠. 사비가 첼시 가면 잘하나요? 그래도 5위 6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네, 좋습니다. 라리가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1위 이제 미넨이 다시 되찾았습니다. 투엘 데뷔죠. 그쵸. 26경기 55점. 도르트문트를 이제 2점을 앞세우면서 4대2로 데어 클라시컬의 승리를 가져왔죠. 토요일 데뷔전이었고요. 뭐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뭐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겔스만이었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엘이 승리를 거둬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긴 하지만은 시급한 문제가 지금 보이죠. 아까 바르셀로나한테 뭐 공격수 추천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나브리, 사네, 마네 얘네 진짜 시급합니다. 이선 자원. 네, 이선 자원을 이렇게 악성 매물이 특히 마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주급이 너무 세고. 그렇죠. 일단 마네가 밀러, 노이어보다 주급을 세게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고 거기다가 독일인도 아니라서 뭐 독일인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얻기 쉽지도 않고 특히 사네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는 해요. 그나브리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뭐 사생활 이슈가 좀 있지만 태도 뭐 놀러가고 패션쇼 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재계약을 했지만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오자마자 부상 크게 당하더니 복귀하자마자 이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리버풀이 좀 원망스럽긴 해요.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다 비틀어진 마네를 준 게 아닌가. 근데 그 마네를 팔면서 사실 리버풀 팬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마네가 해주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근데 지금 상황 보면 그래도 뭐 잘 이미지 좋게 잘 팔았다. 리버풀 팬들은 마네에 대한 이미지 좋거든요. 있을 때 잘했으니까. 그래서 뭐 판 게 잘못이 아니라 산 게 잘못이다. 근데 사네도 맨시티에서 잘할 때 데려가지 않았나요? 사네도 잘할 때 데려갔어요. 네. 그렇죠. 잘하다가 큰 부상 한번 당한 그나브리만 이제 옛날에 데려갔으니까 그나브리는 그렇죠. 제외하고. 큰 걱정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스트라이커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추포모팅은 뭐 한두 시즌까지는 다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뒤에는 또 사나요? 아니면은 하베르츠 하베르츠? 진짜 좋아하나 보네요, 하베르츠를, 미넨이. 일단 투엘이 하베르츠를 좋아한다는 링크도 있고 독일인이잖아요. 네. 독일인 메리트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미넨은. 오바메양은 네. 오바메양 미네. 오바메양은 추포모팅보다도 안 될 거기 때문에 투엘이 오바메양을 선호하나요? 선호해서 첼시에 그죠. 될 그러니까 거 될 것 같겠죠. 그러니까 FA로 아스날에서 바르셀로 왔는데 이제
그렇죠. 선수와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근데 못 썼잖아요. 네. 알론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바메양은 진짜 그냥 농담이고, 근데 하베르츠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투엘 입장에서도 하베르츠 그래도 괜찮게 쓴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뭐 재능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내가 미넨에서 하면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그 또 한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첼시에서 뛰었던 이 라이프치히산 폭격기. 네, 티모 베르너. 티모 베르너. 네. 티모 베르너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 미넨이랑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베르너는 이제 두 번째 시즌에 투엘이 약간 포기를 했죠. 베르너는 이제 잘못된 팀을 가가지고 망친 거지 그 선수가 잘못된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엘 영입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아직 처음 경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미넨에서 성공하려면 밀러를 잘 써야 된다. 밀러 일단 멀티골을 보여주면서 일단 밀러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맨시티 경기가 챔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투엘이기 때문에. 감독이 투엘이고 수비진도 올 시즌 너무 나겔스만이 잘 만들어 놓은 수비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실수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 볼게요. 1위 나폴리 28경기 71점입니다. 일단 AC 밀란한테 대패를 당했어요. 준서이가 저주를 한번 했었죠. 챔스 예측할 때. 김민재가 큰 실수를 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한다. 챔스에서도 할 거다?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나왔어요. AC 밀란 상대로. 그러면서 4대0 대패를 당했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멘탈적으로 힘들어한 것도 있고 그리고 경기 소화량도 많아서 아무래도 몸에 부하도 걸렸을 거다. 근데 저는 뭐 바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예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안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부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경기다 못한 거 아직.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김민재 실수를 얘기했던 거는 사실 경기를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거의 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경기 쉬고 한 경기 이제 전반 빠진 거 말고는 거의 다 풀타임 출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민재 몸에 좀 부하가 될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대에서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 더해져서 조금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고 이제 챔스 8강 뛸 때쯤이면 3월 말 4월 초 아닌가? 그죠? 4월 중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죠? 그럼 4월 초중순 정도 될 텐데 저는 그때까지 경기가 있나요? 주말에 한 네, 경기 네. 있습니다. 주말에 레체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2차전쯤 되면은 실수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그만큼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을 거고 어쨌든 나폴리 공격이나 전술 자체가 라인을 굉장히 높이고 김민재와 라흐마니에게 큰 부하를 주는 전술 특히 김민재가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패배는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김민재는 또 대한민국 선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인데 또 최근에 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서 좀 놀란 거는 바르사가 이제 나폴리 승점을 역전했더라고요. 네. 경기 수 하나 적은데 승점이 똑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바르사 팬으로서 기분이 좋다. 근데 김민재가 못하는 거는 한국 팬으로서는 좀 아쉽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 4대0으로 홈에서 진 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AC밀란 다시 만나야 되는데 문제점을 수정할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레체를 주말에 만나긴 하는데 뭐 아직도 이제 2위랑 승점차 많이 나고 그리고 레체도 16위니까 이제 그 경기를 다시 좀 잡고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면 리그를 너무 독주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이 좀 긴장감이 떨어져서 컵대회를 좀 망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나폴리가 이제 리그에서 독주를 했으니까 이 경기 AC 밀란 또 하필이면 챔스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번 지면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음에 챔스에서는 저는 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나폴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정영 씨는 나폴리랑 AC 밀란 챔스는 어디가 4강 진출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솔직히 이번 그 대패가 잘 된 게,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원래 전술이 되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간 전술인데, 챔스 그 조별리그 1차전 그
그때 리버풀 경기를 보면 그 스팔레티 감독이 그때 전술과는 다르게 그때는 그러니까 라인을 좀 내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은 결국은 그 팀에 맞춰서 상대 팀에 맞춰서 그 전술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 패배는 되게 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시맨도 없었기 때문에 오시맨이 돌아온다면 무조건 나폴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오시맨이 이제 나이지리아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했죠. 예. 최악의 경우는 20일 결장. 그러면은 뭐 챔스 8강 2경기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와의 리그 경기까지 결정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확실한 거는 뭐 부상은 모르지만 일단 허벅지 부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오시맨 결장이 어쨌든 김민재 부진보단 오시맨 결장이 나폴리 입장에서 더 큰 타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서 챔스를 하면은 어쨌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전반기와 월드컵 끝나고를 보면은 아직까지 저도 나폴리에게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인테르는 피오렌티나한테 졌습니다. 1대0으로. 자세한 얘기는 금요일날 아, 그렇죠. 인테르 팬한테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4위 경쟁에서 AS 로마 승점은 동률인데 한 순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위 경쟁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세리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아스날입니다. 29경기 72점. 이제 각 리그 1위들은 이제 보통 다 70점대를 넘었네요. 4대1로 리즈를 박살냈습니다. 제주스 멀티골, 화이트, 사카 골에 힘입어서 크게 이겼죠. 이 경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스날 너무 잘한다. 음. 저는 시티가 물론 아직 쫓아갈 수 있는 승점이라고 보긴 하지만 요즘 분위기 너무 좋고 아스날이 저는 생각보다 일찍 그 확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티가 한두 번 더 미끄러지고 아스날이 잡으면은 또 이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고 이제 시즌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아스날이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다. 리그 우승을. 그쵸. 시티는 챔스를 또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스날 제주스가 돌아와서 또 골도 많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도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제 팟캐스트인 아스날 팬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승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저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스날이 저희가 항상 말하는 우승팀의 조건, 리즈 같은 상대는 이긴다, 그냥 이긴다. 이런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경기들은 긴장감이 크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 맨시티로 넘어가 볼게요. 맨시티는 리버풀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알바레즈, 더브라이너, 긴도안, 그릴리시. 살라의 선제골이 있었는데도 역전을 패를 당했습니다. 먼저 리버풀 팬, 이 경기 어떻게 보셨죠? 저는 뭐 물론 슬프지만 그냥 진짜 이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났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축구적인 실력이 이게 뭐 억가를 당해서 내 골을 먹힌 것도 아니고 뭐 들어가야 될 게 다 이상하게 막힌 것도 아니고 진짜 이만큼 심각하다. 불과 솔직히 저번 시즌까지는 맨시티와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하는 리그였는데 경기 내용도 대등했죠. 그렇죠. 경기 내용도 대단하고 승점도 실제로 많이 쫓아가고 했어요. 물론 저번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근데 확실히 그 항상 지적받는 중원을 영입하지 않은 게 이번 시즌 내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성적 떨어지면 앞으로 영입은 더 힘들어질 거다. 지금 순위가 엄청 추락했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이 이제 8등인데 이제 11경기 남았잖아요, 리그가. 저는 그 중에서 지금 27경기에 42점인데 전 최소한 70점은 채워야 챔스가 깐당깐당하지 않을까. 근데 70점을 채우려면 11경기 중에 9승 1무를 해야 됩니다. 빡센데. 그렇다고 그게 또 쉽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남은 팀들 중에 또 강등권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한테 또 잡히던 역사가 있어서 4위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아무래도 지금 맨시티랑 아스날이 8점 차인데 지금 현재 3, 4위인 뉴캐슬과 리버풀이 경기 수는 동일한데 8점 차이에요. 네. 어쨌든 8점 차이가 3경기를 따라잡아야 되는 수치니까 맨유, 뉴캐슬이 그렇다고 쉽게 지는 팀도 아니고 물론 끝까지 모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리버풀은 챔스권에서 좀 멀어진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벨링엄 또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벨링엄 관련된 기사가 또 났어요. 아직까지 벨링엄을 리버풀에 원하고 있다.
도전 정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카세미루 거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오면 물론 좋은데 약간 난관을 즐기는. 얘가 왜 이렇게까지 리버풀을 제2의 좋아하는지 제라드가 되겠다. 아, 저는 너무 좋죠. 일단 벨링엄 오면 무조건 8번 확정입니다. 뭐요? 케이타 8번. 했나요? 아, 번호 뺏어야죠. 아, 그쵸. 넥스 제라드인데요? 아, 넥스트고 나발이고. 케이타가 8번 달고 있는 것 자체도 팬들은 지금 많이 꼽게 보기 때문에. 물론 8번 단체로 나오지도 않지만, 8번은 무조건 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벨링엄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술적으로 자기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실한 취향. 팩트는 아니지만, 그 클롭 감독이랑 그런 전술적인 뭐, 얘기에 뭐 큰 감명을 받았다. 언제 얘기했죠? 예? 언제 그 월드컵 기간쯤에. 아, 그래요? 클롭이 그래서 뭐, 출장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리고 핸더슨과 또 뭐 얘기를 나눴고, 음. 요즘 핸더슨과 같이 뭐, A매치한 스토리 올리고 하던데, 왔으면 좋겠다. 합니다, 볼 때마다. 아, 또 동갑이잖아요, 벨링엄이랑? 제가 동갑이죠. 네. 친구죠. 네. 6월 29일생입니다, 벨링엄. 그것도 외우나요? 네. 여자친구예요? 네, 일단 맨시티한테 대패를 당했죠, 리버풀이. 이 경기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예상했을 것 같아요. 리버풀이 솔직히 흐름도 그렇게 이번 시즌 솔직히 좋지 않고, 그리고 맨시티는 이제 그 홀란드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잖아요. 근데 뭐 훌리안 알바레스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리버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중원인 것 같아요. 중원 노쇠화도 많이 됐고, 아마 마지막 골 장면에서 그 더브라이너하고 그릴리시하고 그 2대1 패스 그 측면에서 뚫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파비뉴나 이런 그 미드필더 자원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커버 못해서 먹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팬카페 여론을 제가 보자면 점점 이제 클롭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짜르자까지는 아니지만 각성해야 된다. 클롭도 이게 사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버스 막나요? 아, 버스요? 안필드 버스 막나요? 안필드 버스 맞기? 아, 근데 거기는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더 빡센 클럽이기 좀 때문에 과격하지 않을까요? 과격하죠. 이 정도 성적 아니었어도 막 그 에버튼이랑 머지사이드 더비한다고 건물에 불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거 시위를 한다면 버스 막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근데 아직 뭐 현지 여론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클롭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정도? 마냥 자른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도르트문트에서는 버스 테러도 있었잖아요. 네. 그쵸. 회축은 또 굉장히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리버풀 경기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이제 3위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이 또 토트넘한테 밀려가지고 5위도 찍었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해서 챔스골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맨유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맨유 팬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경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카세미로의 부재가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 미드필더 자원이 에릭슨은 어쨌든 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차하고 뭐 맥토미니 뭐 프레드 이런 애들밖에 쓸 수가 없는데 솔직히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셋 중에는 그렇게 막 능력이 뛰어난 자원은 없어요. 프레드는 일단은 답이 없는 것 같고, 맥토미니도 아직 성장할 그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카세미로하고 에릭센의 부재가 컸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생각보다 못했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부페 컨디션 조절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느끼기에는 에릭센 없는 게 메뉴에 정말 크구나 느낀 거고, 공격에서 뭐가 잘 되는 느낌도 없고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그런 경기가 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든 레시포드가 해결해주는 장면이 한두 개씩 있어서 이기고 비기고 이랬었는데 어제는 그러지도 못했고, 그리고 뉴캐슬은 저는 준비를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그컵에서 진 거에 복수도 있었고, 뉴캐슬 선수들이 아무래도 되게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덴번이라든지 파비앙 시어, 이삭도 키가 크고, 그래서 확실히 헤더를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결국 골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고. 칼럼 윌슨 헤더로 들어갔죠. 네. 미네에서 임대간 자비천은 요즘에
자비처가 근데 또 이날 선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자비처 물론 괜찮은 선수긴 해요. 그리고 에릭센을 대체할 만큼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는 쓸 자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자비처 정도만 데려와도 성공적인 영입이었고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봤을 텐데. 그럼 이제 프레드 대신해서 혹시 원하는 선수 있나요? 프레드 대신해서 근데 요즘에 미드필더 자원이 너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 있을까요? 링크나는 선수도 딱히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맨유 안수파티 링크는 있습니다. 근데 윙어에 또 네. 90mm 또 가까이 씁니까? 쓴다고요? 맨유가 이제 사갈 거라는, 그러니까 40에서 50mm로 나오고 있고, 맨시티가 이제 90mm 나오고 있는. 근데 그러면은 맨유는 안토니도 100밀에 사, 산초도 산초도 100밀에 사. 우와. 링크 있던데요? 네. 근데 일단 안토니 조금만 더 지켜봐. 아. 솔직히 말해서. 네. 안토니 옹호론자. 네. 잘 됐, 포텐이 있다? 네, 일단은 좀 약발을, 주발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통하잖아요, 사실, 가마차기인데. 그리고 1대1 그 대결을 되게 잘 펼칠 수 있는 선수. 일단 문제는 근데, 스트라이커가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가 생각했을 때, 베로스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급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정도는 아니다. 네, 해리케인이 왔으면 좋았을 해리케인. 그렇죠. 네. 사실 해리케인 오면 삼성 미드필더 굳이 안 사도 맞아요. 알아서 네. 빌드업을 해주죠. 네. 그 저희 팟캐스트의 다른 맨유 팬은 오시맨 영입을 좀 원하고 있는데 근데 저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오시면은 이번 시즌에 좀 잘하고 있는 거 저번 시즌 아마 열 몇 골인가 나왔을 거예요. 저가 네네. 한 12골인가? 한 13골? 그 정도 넣은 걸로 알기 때문에 EPL에서 통할지도 아직 솔직히 의문이고 그리고 아직 전성기가 막 그렇게 지금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아직 짧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일단 오시맨 스텝업 한 기간이 좀 짧고 네, 그게 짧기 때문에.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아. 올려면 멀었다?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증된 선수.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토트넘 한 경기 덜 한 상태로 1점 앞서기 때문에 4위 경쟁에서는 여전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항상 EPL이 후반기 가면 4위를 거의 밀어주다시피 하잖아요, 막. 네, 그래가지고. 니가 가라 챔스. 네. 그래가지고 근데 토트넘은 흐름 보면 또 솔직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은 합니다. 네. 좋습니다. 4위가 맨유고요. 5위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오늘 새벽 에버튼과의 경기가 있고요. 6위 브라이튼, 7위 브렌트포드. 원래 브라이튼, 브렌트포드, 풀럼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두 팀이 껴버렸어요. 리버풀 8위. 리버풀은 27경기 42점이고요. 9위가 이제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드디어 11위에 머물고 있다가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첼시 어디 갔죠? 첼시 한 단계 더 지나가야 돼요. 28경기 39점으로 9위가 아스톤 빌라. 그 다음에 10위 동률이네요. 동률로 풀럼입니다. 아직도 첼시 안 나왔습니다. 더보기 리그로 가보면 28경기 38점으로 11위에 이제 첼시가 있습니다. 더보기 리그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더보기 리그 우승 경쟁. 1위를 했죠. 일단 아스톤 빌라에게 2대0으로 지면서 아스톤 빌라와 완전 승점이 거의 가까운 상황에서 이 경기 통해서 바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와킨스와 맥긴의 골로 졌고요. 뭐 첼시 팬은 11위 간 게 아쉽긴 해도 또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봤다. 바로 포터 경질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포터 옹호론자로서 타이밍이 아쉬웠다. 좀 더 지켜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첼시 팬은 이제 이 경기와 포터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경기는 사실 경기 전부터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A매치 끝나고 이제 10위와 11위 맞대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잘못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진짜로 졌고
이제 감독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좀 증명을 한 것 같아요. 에메리는 이제 아스날에서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보여준 게 있고 특히 유로파에서 잘했는데 이제 전술을 나름 잘 짜서 이제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고 이제 포터는 브라이튼 9위가 이제 자신의 커리어 하이고 그리고 이제 유망하다는 평가는 이제 과대평가였다.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경질 이전에는 제가 챔스에서 첼시가 미넨을 못 만나는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이제 보엘리 눈앞에서 포터 감독이 투엘한테 이제 제대로 참교육을 좀 당했으면 싶었거든요. 이제 경질 이전에는 이제 이 경기를 짐으로써 좀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 경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짜 경질이 됐는데 저는 딱 박명수 씨의 어록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는데 대신에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미 늦은 거는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긴 하지만 그래도 5월에 자르는 것보다는 낫고 다음 시즌으로 유임하는 것보다는 낫고 포터가 이제 부임 이후 리그 기준으로 이제 22경기에서 7승 7무 8패 21골 넣고 21골을 먹혔습니다. 그 기간만 보면 정확하게 리그 11위예요. 지금 순위도 딱 리그 11위고 이거는 그냥 포터 수준이 그냥 리그 중위권이다. 저는 이게 경질은 아무래도 나겔스만이 좀 매물로 나와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단 투엘은 팬들은 원했지만 가능성은 아예 없었고 이제 포체티노도 팬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보드진도 좀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루초도 뭔가 보드진이 좀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루초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선수들 중에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긴 한데 저도 확실한 그 건 기사는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경질을 안 한 거는 약간 루초한테 조금 보드진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봤겠죠. 그럼 루초의 타율을 보지 않았을까요? 네,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승률 좀 그냥 보고 했을 수 있고 그냥 나겔스만은 저는 확실히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투엘보다는 못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나오가 말했듯이 이제 지금 매물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첼시 감독으로 적합한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사실 포터가 아니라 누구를 앉혀놔도 더 잘할 거다. 그쵸.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웬만해서는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첼시를 보면 제가 감독해도 리그 11위는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스쿼드로 저도 세부 전술을 짤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 위로는 못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보통하고 똑같다. 그쵸. 저도 리그 11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잘린 브랜든 로저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저스는 투엘보다도 먼저 잘렸어야 된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돌문의 공격 축구 선봉장이었던 루시앙 파브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브르요. 네. 제가 파브르 좀 밀고 있거든요. 전부터 계속. 왜 밀고 있죠? 아, 약간 그 도르트문트에서 실점 막 5실점인가 한 경기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웃겼어가지고 꽂혔나요 거기? 아니 야구를 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좀 모양새가 웃기게 됐죠. 첼시가 곤조 부리면서 투엘 잘랐는데 바이에른 미넨이라는 클럽은 그 투엘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다닥 나겔스만을 버려버렸고 첼시는 그 버려진 나겔스만을 또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나겔스만을 영입한다면은 나겔스만이 이제 원래 있었던 계약 전에는 미넨과의 계약이 남아있어서 엄청 큰 위약금이 필요하거든요. 첼시 입장에서. 20밀. 그쵸. 300억? 좀 넘는 금액. 그쵸. 근데 이번에 포터가 이제 상호 계약 해지를 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 자녀 연봉만 받고 이제 앞으로 원래 받았어야 할 4년 연봉은 또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액수를 모두 다 합치면 5천만 파운드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돈으로 나겔스만을 데려오자. 그 돈으로 나겔스만 뭐 연봉 계약하고 위약금 주면 뭐 깔끔하지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못해서 말아먹었는데 그 정도 돈을 쓸 책임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뭐 아까 승훈이 형은 나겔스만이 매물로 나와서 후다닥 잘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 입장을 말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포터가 800억 가까이 되는 위약금을 그냥 포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그렇죠. 제가 포터여도 아, 근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상호 계약 해지 약간 조항이 있다는 루머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딱 11일 떨어졌을 타이밍에 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그래서 12 이하로 12 밑으로 그러니까 12 미만으로 순위가 떨어지면은 뭐 위약금 없이 경질 혹은 뭐 그런 합의로 경질 해지 뭐 이런 계약 조항이 있었을 것 같다는 좀 의심이 들어요. 그런 의견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를 거면 A매치 주간에 잘랐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아스톤 빌라전까지 봤다는 거는 일부러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조항을 미리 계약할 때 넣었다면 오히려 보엘리가 축자라는 게 아닌가? 근데 뭐 혹시 11위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뭐 그 미래를 봤다. 미넨이 만에 데려올 때 뭐 발롱도르 타면은 뭐 얼마 주다 그런 것처럼 뭐 쓸데없는 계약이라도 혹시 알아 하면서 넣는 게 좀 있으니까 보일리도 얘가 뭐 10위 밑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왜 요즘 FM 같은 거 보면은 분명 1부 리그 중요한 선수인데도 뭐 강등되면 몇 프로 연봉 삭감 이런 조항들이 맞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이 설마 하고 넣었는데 진짜. 이게 될 것 같네 해서 돈 아끼고 잘라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약간 생각해보면 나겔스만이 100%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겔스만이 시즌 중에 부임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이제 시즌도 얼마 안 남았어. 부임하면 그림은 재밌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은 재밌죠. 첼시로 부임을 해서 레알을 꺾었다. 반대편에서 바이언이 올라온다. 그러면 첼시 전 감독 대 바이언 전 감독 하면은 재밌는 매치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유로 미넨이 그 어쨌든 첼시가 위약금 바이아웃 개념으로 위약금을 다 지불하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 그 큰 돈을 쓰기 아까우면은 어쨌든 미넨과 협상을 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4강 대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미넨이 협상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정으로 네. 만나면 좀 까다로우니까. 그 얘기가 있긴 했어요. 왜냐면 나겔스만을 미넨이 경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팀 감독으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토트넘도 지금 감독을 구하고 있어서 이제 첼시 팬들은 그래도 나겔스만이 최상급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토트넘도 똑같이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이제 감독도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나겔스만이 갈 수가 없죠. 이적 시장 하는 거 봐도 저라도 아무리 뭐 무드릭, 뭐 엔조 비싼 값에 데려온다 해도 그렇게 돈 쓰는 팀에 가고 싶지. 그치. 페리시치 막 이렇게 주워오는 팀에 가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첼시 오면 사달라는 대로 사주긴 합니다. 그쵸. 지금 약간 콘테가 바라는 약간 꿈 같은 극장? 근데 그 8년 장기 계약 아닌가요? 항상?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콘테 시기면 이제 내가 사달라는 선수 다 사주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긴 하겠죠. 또 위약금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네, 그렇게 해서 첼시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올해 유럽 대항전 갈 수 있을까요? 컨퍼런스. 컨퍼런스 갈 수 있을까요? 가면 기적이다? 컨퍼런스라도 가면 기적이다. 컨퍼런스가 가면 진짜 리그 7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넘어가시죠. 잘라요. 컨셉이 진짜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잘라요. 그렇게 해서 첼시 얘기까지 다뤄보면서 첼시 정말 밑에 있어요. 이번 두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기시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챔제발이고요. 오늘 챔제발 시즌은 제가 진행을 맡은 1011 시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언론사 같은 데서 역대 최고의 팀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언급되는 팀 중에 하나인 이 1011 시즌 바르셀로나고요. 그다음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펩은 이런 이름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티키타카 축구를 정말 절정으로 구사하던 시기죠. 이니에스타도 그렇고 사비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부스케츠도 그렇고 그래서 발롱도르 포디움이 2009년인가 10년에 한번 1, 2, 3등이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였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펩의 전술적 역량과 MVP 라인의 공격지, 메시, 비아, 페드로, 그리고 세월건이 중원, 아비달, 피케, 푸열, 알베스의 미친 폭백에 발데스 키퍼까지 참여한 빌드업.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축구를 좀 선호하는 팀이나 많이 있지만 이런 팀은 나오기 힘들다. 정말.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취향은 이제 제가 여기 지원할 때 제 첫 방송이죠. 6화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네이마르 때문에 바르사 팬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1-4-1을 좀 선호하지만 축구적으로는 이제 완벽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때 경기를 봐도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챔스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조별리그는 되게 잘 받았어요. 개꿀죠. 네. 개꿀조네요. 코펜하겐, 루빈카잔, 파나티나이코스. 네, 요런 제가 처음 들어본 팀이었는데, 네, 요 팀이랑 받았고, 루빈카잔이 이제 0910 시즌 조별리그에서 1무 1패 열세를 남겼던 팀인데 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차전 파나티나이코스 전에서 이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메시 2골, 비아 페드로 알베스의 골이 있었고, 점유율이 이제 85대15. 와. 네, 그냥 거의 공을 안 줬다고 보는 네. 게 좀 맞는 편이지 않나. 그리고 슈팅이 이제 28대1. 한 개 찬 게 놀랍네요. 네. 이 정도 점유율이. 그냥 압살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지 않나 싶고, 이제 2차전. 이 루빈카잔한테 계속 발목을 잡히다가, 이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히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3경기 연속 카잔전 무승.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루빈카잔 하면은, 뭐, 챔스보다 좀 유럽파나, 네. 이런 데가 좀 익숙한 팀인데, 이때는 또 2년 연속 챔스에 나왔다는 거. 그 점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3차전이 이제, 어디선 또 쾌벤하운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네. 이제 코펜하겐. 전에서 이제 메시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선전 경기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네. 4차전 코펜하겐전도 메시 한 골 넣어서 1대1. 또 메시네요. 네. 5차전이 이제 페드로 멀티골, 메시 한 골에서 파나티나이코스한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6차전, 이제 루빈카잔전에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5차전 이후에 이미 16강이 확정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유스를 돌리듯이 스쿼드를 짜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 둘이 골을 넣었죠. 그 이 다음, 둘은 어떻게 잘 됐나요, 나중에? 저는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네. 진짜 잘 모르는 선수들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펜하겐은 이제 덴마크 클럽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잔이 떨어졌죠. 카잔과 이제 코펜하겐이 경쟁을 했었고요. 이 16강이 이제 아까 나우 형이 아까 이제 앞에 녹음 전에 사담 나올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스날과의 경기였고 1차전이 이제 그 윌셔의 그날이라고 불리는 그 경기였고 이제 2대1로 아스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페르시, 아르샤빈 그리고 다비드 비아가 골을 넣었고 메시 골이 오심으로 취소가 되면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정영님은 이때 네. 축구 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1차전 말씀이시죠? 네. 1차전 솔직히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윌셔한테 거의 이때 아마 한 2대1 패스를 저와 생각했을 때 최소한 3-4번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윌셔가. 네. 그리고 뭐 사비, 이니에스타, 뭐 부스케치 이런 애들 상대로 되게 드리블 성공도 되게 많이 했고 그렇다는 기억이. 저도 이때 기록을 보면 처음에 대진이 잡혔을 때는 저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아스날이 이때 1차전을 물론 메시 골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때 아스날이 경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2대1로 이기는 거 보면서 와 이제 아스날이 뭔가 보여주나? 이 스쿼드를 가진 바르샤를 상대로 이겼으면 진짜 뭔가 보여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0년에 바르셀로나 팬카페 반응은 어땠나 찾아봤습니다. 2010년 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1차전 져놓고도 걱정이 없다는 반응들을 좀 봐가지고 네. 이제 그러고 2차전으로 넘어가죠. 캄프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시의 멀티골 그리고 사비의 골이 있었고요. 부스케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비의 골은 중거리 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슈팅수 20대0 그쵸 이때 그냥 네 거의 씹어 먹었고 이제 선제골에서 메시가 이제 알무니아를 이제 제친 다음에 골을 넣었던 거. 그리고 부스케츠 자책골도 이제 엄청나게 또 회자가 됐었던 거고요. 반페르시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아스날 무난하게 잡고 8강, 무난하진 않죠? 네, 잡고 8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8강도 꿀이에요. 꿀 대신을 받았습니다. 샤흐타르를 만났고요. 1차전 깜누에서 5대1로 샤흐타르를 잡았어요. 이제 이니에스타, 알베스, 피케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데 이제 세이두 케이타. 정말 잠깐 떴다가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사비까지 골을 넣었고요. 이제 아비달이 이때 잠깐 아팠었어요. 이제 간종양 수술을 받으면서 3월부터 수술을 받았고 푸열, 아드리아노, 막스웰 다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그 선수들이 이제 잔부상이 많으면서 수비진 쪽에 조금 결함이 생겼었다. 근데 일단 5대1로 잡았고 2차전은 이제 1대0 이제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골을 힘입어서 이기면서 이제 4강이 정말 역대급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가 성사가 되면서 이때 한 해에 엘클이 5번 치러지는 네, 그런 또 일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알은 토트넘을 5대0으로 꺾고 올라왔어요. 이때가 이제 베일이 한창 잘할 때 토트넘인데 그렇죠. 그 토트넘을 꺾고 올라왔고 이제 4강전이 레알 마드리드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차전 베르나베우에서 2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잡았어요. 이때 페페 퇴장당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알은 이제 이 시즌에 했던 엘클에서 거의 매경기 퇴장자를 계속 속출을 하면서 굉장히 매너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의 골 중에 하나가 부스케츠 0.9골. 그게 이 경기군요. 그냥 이제 메시가 부스케츠한테 줬는데 부스케츠가 툭 밀어주고 다 제끼고 골 넣은 그 정말 전설의 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가 그만큼 하드캐리한 경기였다. 레알은 메시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무리뉴 감독도 이때 페페 퇴장을 항의하다가 자기도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모스도 경고 누적으로 2차전에 못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전력 누수가 심했고 이제 깜누에서는 1대1 이 경기는 사실 크게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미건조하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승전이 이제 맨유와의 그 전설의 경기죠. 3대1 제가 이 경기에서 좀 인상 깊게 본 건 루니의 동점골이었습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 골은 저는 그 경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다시 봤기 때문에 저는 루니 동점골이 좀 궤적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루니 골도 후에 이제 오프사이드 오심이었다 이게 좀 밝혀졌었죠. 이제 당시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또 터지면서 뭐 이동도 신중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아비달이 회복을 기적적으로 한 끝에 이제 풀타임 소화하고 이제 주장 원장 찬 후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게 좀 감동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또 정영님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경기를 제가 생방송을 봤어요. 저도 생방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제가 맨유 팬으로서 딱 한 20분 보고 느낀 게 이건 진짜 무조건 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맨유가 4강에서 살케 공사를 만났을 거예요, 그때. 네. 네, 그때 근데 살케는 솔직히 뭐 라울, 뭐 드락슬러 뭐 이런 애들이 있었긴 했으나 사실 그때 다 라울은 일단 전성기가 지난 그거였고 그래가지고 살케는 어쨌든 이변이 팀에 속해서 그거를 부수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일단 결승전에서 2년 전에 또 만났었죠. 그때는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밀리진 않았어요. 그 경기력이 뭐 호날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테베즈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 대등했으나 뭐 메시한테 뭐 헤딩골 먹고 그때는 2대0으로 졌었는데 이때 20분 보고 느낀 건 진짜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더블을 기록했죠.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레알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더블을 기록한 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제 제가 2011년 6월 4일에 쓰인 이제 카페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밀리토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었어요. 그 디에고 밀리토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 수비수 백업이었던 선수인데 잘 못했고 그다음에 아쉬운 선수로 이분은 이제 막스웰과 케이타를 뽑았고 보얀은 이제 임대를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네요. 보얀. 네. 추억의 보얀. 그 다음에 가장 발전한 선수로 티아고 알칸타라가 꼽혔습니다. 어. 얼마나 옛날인지 아시겠죠? 발전한 선수. 그래서 리그 골 기록을 뭐 사비에 빙의했기 때문에 사비 커버했다. 뭐 사비보다 더 커달라 했는데 이제 펩 나가면서 같이 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 시즌 최고 경기가 5대 떡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5대0으로 엘크를 이제 깜누 잡았던 리그 경기였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기는 이 코파 결승에서 레알한테 2대0으로 졌을 거예요 아마. 그 경기를 또 꼽으셨네요. 이제 최고의 골 장면은 결승전 메시 결승골. 요거를 이제 최고 장면으로 꼽아주셨고 이때 이제 마스체로노가 바르셀로나에 합류를 해서 이제 센터백으로 뛰셨던 그런 경기였고 1011 시즌인데 이제 비아를 실망하는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후반기에 체력이 딸린 것 같다고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때 이제, 뭐 지금은 사실 발데스가 되게 희화화되는 골키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실수가 많은 유형이기도 하고, 워낙에 기억에 남는 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발데스를 이분은 10점을 주셨습니다. 어. 카시아스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때 좀 뽕이 차지 않았나. 이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팀도 잘 나가. 네. 레알도 5대0으로 네. 꺾어. 그리고 이제 알베스가 이제 잘했거든요. 근데 7.7을 주셨어요. 그거 글 쓰신 분이. 마이콘보다 잘했는데 마이콘이 뭐 월드 베스트를 받았다. 근데 어. 이때가 이제 마이콘의 그 끝물이잖아요. 잘할 때. 그렇죠. 네, 그쵸. 그 그때 시즌. 베일한테 털렸죠. 네. 그 얘기고 수비 면에서 좀 많이 빈다고 알베스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면 좀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비 10점, 이니에스타 9.2점. 그냥 이때는 이 선수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사비 있고. 이니에스타는 뭐. 네, 부스케츠도 10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비아가 8.1인데 결승전 때 울었다. 약간 이제 옛날 이제 문체라서 너란 남자 나쁜 남자 뭐 이런 게 써있는데 약간 싸이월드 느낌이 나갖고 좀 10년 오글거리네요. 감성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메시한테는 10점을 줬는데 호날두가 피치치를 먹었지만 어시스트까지 생각하는 메시가 우위다. 이때가 이제 메오 대전 한창 불탈 때이기 때문에 그러고 한 10년 동안 불탔죠. 네. 근데 왜냐면 이때는 이제 메시만 계속 발롱을 받던 시기라서 네. 아마 메시의 평가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1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그게 좀 강화됐죠. 근데 보얀이 이제 6점. 안 돼, 가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안 되겠지. 유유유가 엄청 달려있는. 그리고 이제 뭐 아펠라이, 페드로, 헤프렌 이런 좀 옛날 선수들의 좀 옛날 선수들이 보이면서 좀 되게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글이고 어쨌든 리뷰를 좀 하자면 빌드업 축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가 정말 전 절정이었다고 보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0809보다 1011이 더 완성도 완벽했다. 높은 팀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0809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드업 축구보단 전진성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앙리도 그렇고 에투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저는 이때 본격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시기를 누구나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아스날 팬들이 0304 그리워하듯이 네 그런 시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옛날 경기 보면서 기분도 좀 좋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준석이가 먼저 자청을 했어요. 이거 코너를 하고 싶다고. 제가 하고 싶다. 왜냐면 저희가 했던 챔제발에 공통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계속 당하는 네. 그렇죠. 시즌들만 갖고 왔었거든요. 네. 캄투 참사도 있었고 미넨한테 당한 참사도 있었고 첼렌더크도 있었고 챌린더크 시즌 안필드에서. 그렇죠. 안필드 네. 기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저도 이 시즌은 제가 진짜 챔스를 막 팔로잉했던 되게 깊게 팔로잉했던 시즌이라서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특히 박지성 선수가 어쨌든 챔스 2경기를 뛰었잖아요. 결승전을. 네. 원래 3경기 뛸 수 있었지만 하나 못 뛴 거를 우승하고 2번 뛴 거 이제 다 바르셀로나한테 져가지고 우승을 뺏겼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였고 특히 제가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샬케 대 맨유 4강전을 보면서 와 노이어 진짜 개 잘한다 노이어. 막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퍼거슨이 노이어 보고 그쵸. 이제 여기 네. 플랜했었죠. 네. 그런 시즌에서 딱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에 치차리토가 선발이었습니다. 베르바토를 빼고 그렇죠. 저는 치차리토 제가 뭐 예전에 저만의 베스트 11 할 때 치차리토 항상 선발에 두곤 했는데 네, 치차리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치차리토 굉장히 좋게 봤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또 이때가 좀 퍼거슨 감독이 특이했던 게 파비우도 썼어요. 오른쪽 풀백에. 나쁘지 않은 선수긴 하지만은 맨유라는 팀에서 파비우가 맞나? 뭐 이런 아쉬움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 퍼거슨이 사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조노쇼, 웨스 브라운 좀 약간 그렇죠. 되게 A급이 아닌. 안 될 것 같은 선수로 4-4-2 어떻게 꾸려서 막 리그 막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퍼거슨이 뭐 0708 우승할 때도 그렇고 저는 좀 신기하게 전술을 짠다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저는 퍼거슨이니까 가능한 픽이다. 그쵸. 그죠? 저도 이 시즌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솔직히 저는 맨유가 결승에 올라온 게 조금 신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물론 좋은 팀인 건 맞지만 리그 우승도 했지만 사실 스쿼드만 보면 챔스 결승급은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거는 진짜 퍼거슨발. 진짜 그리고 퍼거슨이 다 했죠. 결승에서 진 거는 이거는 감독으로도 솔직히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죠. 네. 저도 경기를 보는데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게 맨유도 분명히 열심히 뛰고 잘 하는데 그때 바르셀로나 솔직히 못 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4강전에서 뭐 레알 만났을 때 뭐 페페 퇴장도 그렇고
뭐 아스날한테 1차전 졌던 것도 그렇고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위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때 바르셀로나를 보면 그래도 뭔가 이길 것 같았어요. 이제 아스날이 이겼을 때 살짝 기대를 했던 거는 혹시 약간 언더독이 이기나? 약간 그 그림을 생각했던 거지 사실 정배는 무조건 바르셀로나였고 이제 뭐 레알이 페페가 퇴장당했을 때 조금 레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굉장히 세게 쳤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처음에 경고가 조금 그게 아니었나 했을 건데 근데 두 번째 메시 골은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저는 보면서 이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네, 메시 맞죠. 중에. 그거는 어떻게 수비를 해야 막을 수 있을까? 레알 수비진을 그렇게 뚫는 사람은. 네, 그죠.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이거 조금 논란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런 걸 다 감안해도 그냥 어차피 실력적으로 트로피를 가져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퍼거슨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결승전이 끝나고 퍼거슨이 나중에 그 말했을 겁니다. 바르샤한테 진 게 내 감독의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내 선수들이 부족해서인지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 그쵸. 이 경기 맞아요. 네. 참 그때 저는 박지성 선수 때문에 이제 경기를 결승전도 굉장히 잘 지켜봤었는데 박지성 선수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쵸, 열심히 뛰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네.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뭐 피를로한테 엉겨붙어가지고 그것도 이 시즌이죠? 그쵸.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메시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일단 알베스, 그다음에 메시, 그다음에 오른쪽에 누구였죠? 바르셀로나에 이니에스타였을 겁니다. 오른쪽 공격수를 네. 오른쪽 공격수는 페드로. 페드로. 네. 하여튼 비아가 나왔습니다. 비아가 왼쪽일 겁니다. 여튼 그 세 명이 공을 쑥쑥쑥 돌리니까 박지성 선수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좀 지쳐가지고 방전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 비아가 오른쪽입니다. 비아가 오른쪽이니까 네. 박지성 선수 이제 알베스 비아 메시 네. 이렇게 삼각을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뭐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최근은 아닌데 한 몇 개월 전에 퍼거슨이 그 인터뷰한 거 다들 보신 적 있어요? 뭐 어떤 인터뷰죠? 게리 네빌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질문이 가장 저평가된 선수 그거 3명 중에 1명을 박지성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10-2011 결승에 만약에 그 박지성을 그 메시한테 맨마킹 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겼을 거다. 이 말을 하긴 했는데 맨마킹 안 한 걸 후회한다. 네, 약간 그 맨마킹 했어도. 저는 그 젊은 메시는 네. 진짜 못 막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레알전에 그 넣었던 그 0.9골 있잖아요. 그게 좀 상징적이라고 보는 게 일단 발기술 좋고 스피드가 빠른데 오른발로 마무리를 그렇게 침착하게 한다. 일단 그때 메시의 폼은 왜냐면 그 시즌에 이어서 이제 1-1-1-2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한 해 91골을 넣은 미친 시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때 메시는 사실 막기 힘들지 않았을까. 누구도 와도 못 막았을 거. 네. 그 생각을 해. 이제 만약에 맨마킹 할 거면 박지성 2명을 맨마킹 해야 이제 메시를 잡아야지 1명으로 안 된다. 심장이 4개. 그래서 저는 뭐 챔스일 때 뭐 MSN도 그렇고 뭐 미넨이 또 강력하게 뭐 하인캐스 때나 뭐 플릭 때나 우승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우승할 때 좀 강력한 팀들이 있잖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 우승할 때도 그렇고. 근데 가장 압도적인 팀은 이 시즌 바르셀로나고 이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땐 다시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쉽지 않죠. 이게 제일 완성도 높은 팀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즌 때 나중에 경기 기록 같은 걸 보면은 특히 리그 같은 데서 할 때 막 바르샤 팀의 거만 해서 패스 성공이 막 1000개가 넘고 이런 경기들이 맞아요. 계속 공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뭐 티키타카 짤이 영상이죠. 바르셀로나가 공을 잡고 있는데 계속 공만 잡고 있으니까 막 빨리 감기를 4배, 5배, 막 8배 계속 하는데 계속 공 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골.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편에서 막 지루하다, 재미없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팀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즌이었다고. 이때 펩이 그 절정을 달리다가 이제 1-1-1-2에서 1-1-1-2 시즌에 좌절을 좀 맛보고 메시가 어쨌든 이제 공격 전개 입장에서 메시가 좀 의존적이기 때문에 비아 페드로의 폼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팀을 떠난 뒤에 바이언에 가서 전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공을 돌리는 거에 의해서 왜냐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세열가니와 메시 그리고
전진성 강한 이제 아비달이든 알베스든 풀백들이 전진을 알아서 해주는데 이제 미넨에 가서 조금 이제 조직적이고 이제 좀 압박과 함께 되게 직선적인 축구를 배우고 그거를 맨시티에 가서 써먹었다. 그래서 맨시티에서 자기 고집대로 선수 사고 이제 전진성 더하니까 이렇게 막 100점 우승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네, 생각해보면 펩이 이때 우승하고 챔스 우승이 한 번도 없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펩이 보면 두 개죠? 네, 2개 있습니다. 네. 이때가 커리어 하이. 0809-1011. 커리어 하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펩을 이 시즌은 뭐 강력하고 압도적이다라고 칭찬하지만 펩 자체를 그렇게 높이 보지 않는 이유도 무조건 이제 메시 없는 챔스 트로피가 없다는 점. 그럼 메시도 메시지만 이때 미드진을 보면 그렇죠. 그쵸. 사실 그렇게 라마시 아직 한 팀의 유스에서 3명의 천재가 동시에 나온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이 많았던 게 펩이 약간 선수빨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말도 있는데 저는 선수빨이 뭐 없다고 아예 했었죠? 그쵸, 아예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뽑아먹은 건 맞는데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때 이후로 챔스 우승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증명을 못한 셈이니까. 그리고 약간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글인데 최근 21세기 들어서 챔스를 우승한 클럽의 그 감독은 그 팀으로 온 지 4년 안에 우승을 했대요. 제일 긴 것도 4년도 뭐 클럽하고 한두 명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다 3년 아니었는데 이제 펩이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수도 있다. 그 글은 그랬습니다. 글을 쓰신 분. 다른 팀을 옮기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옮겨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투엘은 이제 한 3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안 하죠. 왜냐면 그 미넨의 공격 뭐 2선 자원들은 별로지만 사실 뭐 수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도 좋고 3선도 좋고 저는 뭐 밀러 무시할라 있는 이상 저는 늘 우승 컨텐더긴 하다. 근데 맨시티 쉽지 않다. 왜냐면 그때 제 기억으로도 최종 말고 다 맨시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죠. 저는 제가 미넨 미넨 정도 아 미넨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늘 컨텐더인 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펩에 대해서 한마디 좀 첨언하자면 사실 이때 자원은 이제 0708에 펩이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유지됐던 자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펩 감독이 어느 정도의 천재성도 있다고 좀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전에 레이카르트와 이후에 이제 뭐 빌라노바라든가 이런 감독들을 봤을 때 이 자원 갖고 이만큼 트로피 못 못 딴 뽑아먹는다?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펩이니까 자기가 뭐 크루이프한테 보고 배웠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머리 되는 사람이니까 뭐 명장병 걸리더라도 뭐 4강까지 가고 뭐 PL 우승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 그래도 챔스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맨시티에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기점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주변으로 한 앞에 1, 2년 뒤에 1, 2년이 항상 스페인 축구도 국가대표팀이 되게 잘할 때잖아요. 월드컵도 뭐 먹고 그리고 거기도 약간 어느 정도 패스 위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때 트로피를 빡빡빡 땄지만 그거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시기상으로 이 축구가 굉장히 흥행을 한 지 몇 년 뒤에 이제 센세이션한 감독이 AT 마드리드를 이끌고 그렇죠. 이제 442라는 이제 미친 이제 그 장벽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리그 우승을 또 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리가가 재미없어졌다. 볼을 돌리는 축구보다 지키는 축구가 더 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라리가가 재미없다. 진짜 2000년대 초반 이때 뭐 축구 보신 형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되게 좀 독특한 팀이 많았어요. 그쵸. 발렌시아도 그렇고 발렌시아 너무 옛날이지만 비아레알도 그렇고 되게 좀 색채들이 다 달랐었는데 이제 442가 너무 성공적으로 먹히는 걸 보면서 이제 중하위권 팀들이 다 442를 쓰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축구 본 지 막 십몇 년씩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응원할 팀을 찾고 막 여러 리그를 약간 맛보게 해봤을 때는 제가 보면서 라리가에 느낀 점은 물론 엘클라시코 같은 재밌는 컨텐츠도 있지만 바르샤 대 뭐 다른 중하위권 팀 아니면 레알 대 중하위권 팀이면 그 하위권 팀이 무조건 4-4-2만 들고 나오는구나. 맞아요. 솔직히 경기도 별로 재미없고 네. 그런 인상이 좀 남네요 갑자기. 그리고 또 뭐 이 시즌을 끝으로 맨유도 역시 챔스에서 트로피도 그렇고 결승은 못 갔죠. 결승도 못 그렇죠. 갔죠. 네. 결승도 뭐 결승이고 뭐 거의 4강도 못 가고. 그렇죠. 높은 8강에서 한번 바르셀로나랑 붙어서 그렇죠. 이제 바르셀로나 이기고 리버풀을 만났나요? 그때 언제죠? 1819였던 것 같은데.
맨유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8강에서. 1819에서는 PSG 잡고. PSG? PS를 잡고 네. 맨유가 근데 그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쿠티뉴가 맨유 상대로 골을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 기억이 가마 납니다. 차이.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지성 선수 역시 이거 끝나고 이제 챔스와의 인연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지성도 무릎도 그렇고 부상도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1011이 저는 좀 전성기에 가까운 시기가 아니었나. 이때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저는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다음 시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첼시전에 골 넣고 박지성 선수가. 이 시즌. 이 시즌. 시즌 이 시즌. 아, 네.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이때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1112 끝나고 이제 QPR로 넘어갔다. 그런 사건. 그래도 1011 또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16강으로 보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서도. 그 망한 풍차 세레모니도 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과 맨유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봐야 될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 팬의 아, 의견 좀 물어볼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네. 아, 마지막인 그렇죠. 것 마지막 같아요. 전성이다. 그럼 그 그래도- 무리뉴의 미니 트래블. 그래도 퍼거슨 아, 마지막 그건 시즌에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도 마지막 시즌에 리그 우승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렇죠. 1-2-1-3. 네, 그래도 그 시즌은 근데 솔직히 딴 팀들도 너무 잘하진 않았고. 아, 저도 이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왜냐면 퍼거슨이 이게 다음으로도 2시즌을 했지만 뭐 리그의 성적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챔스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론 마지막 때는 이제 레알을 만나서 16강에 떨어지긴 했지만 전성기 퍼거슨이었으면 그것도 이겼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잡았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가 좀 퍼거슨도 그렇고 박지성도 그렇고 딱 마지막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때 퍼디난드, 비리치 이런 애들이 솔직히 전성기에서 막 이제 찍고 내려왔을 때쯤이라서 이제 그거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멤버들도 거의 다 피크를 같이 찍은 셈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 챔제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준석이가 확실히 얘기를 잘하네요. 챔제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쫙 얘기한 다음에 그 시즌에 리뷰. 대해서 좀 리뷰를 쫙 해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그 2011년 글 읽는 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옛날 글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 문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문체로 다르고 또 추억의 선수들도 나올 것 같고 네. 아까 전 놀랐던 거 그 스테버 선수 티아고 알칸.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새 코너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예, 정영 씨가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다른 그 팀원들이 생각보다 저보다 솔직히 많이 축구를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잘 아니,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요즘에 축구는 되게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 코너에서 이거 그 챔제발 해주셨는데 저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조금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녹음 이렇게 진행하면서 맨유 얘기 확실히 이제 얘기를 좀 기대할 만한 패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확실히 오래 보신 것 같아요. 오래 보신 것 같고, 꼭 맨유 얘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클럽 네. 얘기, 옛날 얘기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1시간 반 가량 녹음을 좀 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랑 이제 같이 했고요. 당분간은 이제 멤버 증원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느낌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더 팟캐스트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잘 되면은 또 3회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지점까지 오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 사자가 축구 볼 때 42화 녹음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43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